자, 우리가 앞에서 뭐 리더십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고,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느냐. 뭐 비전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뭐 사람을 잘 다룬다든지. 여러 이론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다루게 됐고요. 근데 공통점은 리더의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결국 그것은 누구를 움직여요? 무엇을 움직여요? 사람의 무엇을 움직여요? 마음도 움직이고 손발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죠? 즉 리더는 부하에게 어떤 모양이든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자, 리더십은 물론 포지션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리더를 직원을 움직이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그러면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달리 말하면 따르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5가지 P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자, 처음에는 포지션으로 되어 있어요. 포지션. 즉, 사람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직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 신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내가 이 직원의 누구니까? 뭐니까? 상사니까, 그죠? 다른 거 없어요. 이 위에, 나보다 위에 있는 분이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따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둡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는데 그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떠난다? 예, 상사를 떠난다는 말이 있어요. 난 이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직장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상사가 일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자, 이 포지션, 여러분이 만약에 포지션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거라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건 정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포지션은 또 바뀔 수 있어요. 그죠? 포지션이 바뀌면 아마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포지션은 일단 기본적인 주어진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두 번째로 필요한 게 퍼미션인데, 퍼미션은 한국말로 뭐예요? 허용한다는 거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용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리더십은 영향력은 퍼미션이다. 이야기 있는데, 이런 말이 있죠. 성공함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85%는 그 비결이 이것 때문이다. 어떻게 성공했나 했는데 이 85%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성공을 했대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자,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잘 안 가르쳐 주는데요. 사회 나가면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세요. 뭐라고요? 자, 85%는 뭐다? 자, 옆에 있는 친구는 라이벌이에요? 경쟁자예요? 친구예요? 뭐예요? 선의의 경쟁자. 예, 좋은 말입니다. 그죠? 자, 85%는 뭐다? 뭐가 중요할 것 같아? 사회 가면. 인간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원만한 대인관계.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거죠. 15%는 뭐고? 자신의 전문성. 이런 말이 있어요. 즉, 이 퍼미션, 사람과 좋은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포지션은 주어지지만 퍼미션은 뭐 해야 돼? 이거는 개발해야 돼. 그죠?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출신도 다르고요. 배경도 달라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받을 수는 있어요.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아 저렇구나라는 걸 받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퍼미션, 그러니까 2단계 리더십에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인간관계 85%가 성공의 비결인데 인간관계의 핵심은 뭐다? 이건 웃음 치료사 하시는 분이 말해줄 건데 인간관계의 핵심은 뭐다? 웃음이래요. 자, 웃는 얼굴에 뭐 못해요? 침을 뱉을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대인관계에서요. 미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얼굴이라고 부르잖아요. 얼굴. 얼굴이 무슨 뜻이에요? 얼굴 그 한글 자체를 보면요. 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뭐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굴이래요. 얼굴이. 이쪽 통로에 이게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심 있는 사람은 얼굴에 뭐가 딱 보여요. 벌써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사람은 얼굴에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하는데 어쨌든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게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좋은데 일을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세 번째 리더십은 또 뭐가 필요해요? 프로덕션이다. 이제 생산성 있게. 자, 내가 그 분야에서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자라는 인식이 있고요. 내가 그 분야에서 선구자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 분야의 대가입니다. 그럼 따르게 돼요. 자, 이러한 성공자와 선구자,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지속적으로 이러한 프로덕션에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 선구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나아갈 방이 이겁니다. 라고 해서 직원들을 움직여야 돼요. 그죠? 왜? 말의 권위가 있어요. 내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요, 대가요,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장이 금리가 얼마가 될 거라고 말 한마디에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금리 인상할 거냐 말 거냐 그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파워가 있는 거죠. 그죠? 권위자잖아요. 권위자.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고 운동력을 만들어줘라. 그것이 이제 프로덕션 3단계 리더십에게 필요한 자질이고요. 그 다음에 참 어렵긴 한데 이게 중요한 거 있어요. 자, 뭐예요? 피플이라는 건 뭘까요? 피플. 리더십에서 네 번째. 최근에 스티브 잡스가 뭐 하고 계세요? 투병 중이시잖아요. 그죠? 스티브 잡스의 영향력이라는 건 굉장히 커요. 그죠? 진짜 프로덕션이 있는 분이에요. 그죠? 영향력이 커요. 그 분야에서 아이폰 이런 분야에서 정말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애플의 아이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줬어요. 근데 지금 스티브 잡스 뭐 하고 있어요? 투병 중이세요. 그분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진짜 건강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다시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애플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필요한 거예요. 후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피플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내 다음에 인재를 양성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부분은 대기업은 이렇게 딱 나이가 들어서 물러갈 때 누구한테 줘? 자녀들한테 나눠주면서 왕자의 난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일치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랑 달라요. 잭일치 다음이 CEO가 누구냐면 자, 이멜트라는 분인데 자, 이멜트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요.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추려요. 그래서 이 주위에서 하는 것들 보면요. 전 세계에 미래의 CEO감들이 있으면 이렇게 찾아다녀요. CEO가. 가서 만나보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미래의 CEO감들을 이렇게
모으고 나중에 가면 이제 체계적으로 리더십 양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뽑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people을 양성하는, CEO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리다는 이유로 딱 이 사람 뽑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자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처럼 하지 마라. 나랑 다르게 해라.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피플이에요. 사람은 한 포지션에 올라가거나 리더가 딱 되면요, 그 후계 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그죠? 우리나라 보면 굉장히 도공들도 그렇고 굉장히 기술이 좋은데 후계 잘 거 몇 명 키워? 딱 한 명 키우는 거예요. 그것도 막 죽기 직전에 바로 노하우를 딱 가르쳐주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참 아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남기고 하면은 후대에 또 많은 인재 양성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people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집신을 만들었잖아요, 집신. 아버지 아들을 이렇게 집신을 만들어서 파는데 아버지 집신은 진짜 잘 팔려요. 근데 아들 집신은 진짜 안 팔려. 그래가지고 아들이 항상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고 내 집신은 안 팔릴까. 그 아버지한테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도 아버지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자식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그죠? 계속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임종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딱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들이 막 울면서도 그래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뭐 돌아가시는데 마당에 내가 이런 거 물어보긴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고 왜 내 집신은 안 팔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딱 한 단어 말하고 갔어요. 뭐라 그랬어요? 응? 건불하고 딱 가셨대요. 건불이 뭔지 아세요? 보면 집신에 보면요, 이렇게 건불이란 게 이렇게 짜투리 튀어나온 거 있죠. 보면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되고 튀어나온 거, 그걸 건불이라 그래요. 근데 그 딱 힌트 하나 딱 주고 가셨어요. 건불.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신 같이 만들어 놓고요.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그 건불을요 잘 제거를 해서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고 아들은 안 팔린 거지. 그래서 끝까지 노하우를 안 가르쳐주고 가실 뻔했는데 그만큼 이제 인재 양성이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펄스누드는 성품 리더십이죠. 자, 이거는 뭐 완성이라고는 없고 자발적인 어떤 충성과 헌신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하는 건데 존경을 받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 혹시 그 시 보셨어요? 자, 사람이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살 수 없대요? 가정을 살 수는 없대요. 집은 살 수 있지만. 자, 돈을 가지고 약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뭘 살 수는 없어요? 건강은 살 수 없다는 거지. 자, 돈을 가지고 직원을 고용할 수는 있어. 그러나 뭐는 불가능하다? 직원의 뭐는 얻을 수 없어요? 존경과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돈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품 리더십이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5단계의 리더십, 즉 영향력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리더와 관리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니까 이렇게 이건 두 글자고 이건 세 글자잖아요, 그죠? 자, 다릅니다, 그죠? 다릅니다. 관리한다. 근데 보면 제가 이렇게 노와의 효과, 신뢰 이렇게 가고 관리자는 이렇게 써놨어요. 자, 관리자는 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이거 뭐야? 자, 관리자는요 유지에 관심이 있어요. 대신 리더는 뭐에, 그 반면에 리더는 뭐에 관심이 있다? 뭐예요 이거? 끊임없이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죠? 혁신.
내 관심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관리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두 개의 기준선이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상한 기준과 하한 기준이 있어요. 자, 관리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관심 있는 게 관리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관리한다 그러면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죠? 돌출 행동이 안 나오게. 제품을 만들어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제품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관리한다 그러면 이렇게 유지하는 채 관심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리더 역할은 뭐예요? 관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럼 여기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뭐를 바꾸는 일? 이거를 바꾸는 거죠. 왜 이 생각을 못 해요? 그죠? 자, 리더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기준이, 이게 아니다, 이거. 기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좁힐 수도 있고요. 아니, 수준이 올라가면 높일 수도 있고요. 낮출 수도 있고, 그거는 리더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게 리더 관리자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방향을 가지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게 리더고요. 그냥 현상 유지를 기대하는 게 바로 관리자의 일입니다. 자, 리더는 no why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서 뭘 하는 사람이면요,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이에요. 관리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문제가 딱 주어지면 해법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게 달라요. 자,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해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문제를 정의한다는 게, 우리 회사의 문제점이 뭐냐? 이 정의하기 참 어렵죠,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문제라고 하면, 너 문제 아이다. 여기 문제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거는 내가 이상적인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 여기 있고, 실제 나의 현재 상태는 여기 있다는 거죠. 이런 갭이 있을 때 이걸 뭐라 그래?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야? 왜 다른 아이들은 다 이런 형태로 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현재 상태 이런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바람직한 모습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창의공학이라는 책에 보면 창의공학 관련된 부분 이런 게 있는데, 한 잠수부가 고래 뱃속에 갇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냐에 따라서 해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현재 상태는 고래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직한 모습은 내가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하면 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길래 현 상태는 뱃속에서 죽는 건데, 고래 뱃속에 있는 건데, 자기가 생각한 바람직한 방법은 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을까? 그러면 벌써 문제 정의가 달라져요. 그죠? 멋있게 죽는 방법, 그냥 좀 약간 비참하게 죽는 방법, 이 사이의 갭을 메꾸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벌써 해법이 달라지죠. 그죠?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 안에서 어떻게 죽을 거냐. 즉, 기업에서도요, 이 문제를 정의하는, 리더는 이 문제 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잘 정의해요. 그래서 KT라고 하는 회사가 옛날에는 뭐 하는 회사였어요? 회사의 사업을 딱, 우리 회사는 이거다. 사업을 정의하고 문제를 정의한단 말이에요. 뭐 하는 회사? 유선 전화로 해가지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사업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하는 거다? 우리의 역할은? 뭐를 교환하는 거다? 정보를 교환하는 거다. 정보 딱 그랬더니 이건 유선뿐만 아니라 모두 할 수 있는 거야. 동영상도 보내고 그림도 보내고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문서 파일도 보내고. 그러니까 인터넷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것이 리더가 해야 할 일이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바로 관리자가 하는 일이다. 그죠? 자, 효과와 효율은 어떻게 달라요?
효과와 효율. 자, 이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요. 연관이 돼요. 자, 우리 공부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돼?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응?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해야죠. 그죠? 자, 여러분이 약을 먹었어요. 내가 아파. 약을 먹었어. 약을 먹고 나서 낫어요. 그럼 사람, 야, 이 약이 참 효율적이야.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죠? 우리는 거의 그냥 알고 있어요. 그 뉘앙스를 잘 알고 있어. 딱 먹으면서, 야, 참 약이 효과적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야, 약이 참 효율적이다. 이런 말은 안 써요, 그죠? 자, 효과적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약이 제대로 들은 거죠, 그죠? 바람직한 방향, 내가 완쾌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는 효과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 프로그램을 얼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뭐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측 모델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이고 이제 과거 데이터를 막 줘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델 1, 모델 2, 그러니까 수리 모델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 값이 실제 값은 안 줬어. 안 주고 0x, x0 이게 답이야. 근데 모델 1은요, 자기가 이제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모델을 막 만든 다음에 여기다 이제 어떤 현상을 딱 주고 이 현상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거 맞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모델은 보니까 0, x, 0, x 이렇게 맞췄어요. 몇 개 맞췄어요? 자, 하나, 2개 맞췄죠, 2개. 자, 모델 2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다 맞췄어요. 자, 이거는 몇 퍼센트? 100%죠, 그죠? 이거 하나 맞췄고, 이거 4개 맞췄어. 자, 세 번째 거는요, 똑같이 이렇게 맞췄어요. 이것도 4개 맞췄어. 자, 모델 2하고 모델 3는 다 맞췄고, 이거는 하나를 맞췄어요, 그죠? 아, 2개를 맞췄어요? 2개를 맞췄고, 4개 맞췄어요. 자, 어느 머리에 효과적이에요? 자, 이거하고 이게 효과적입니다. 뭐냐면, 정답에 얼마나 가깝게 맞췄느냐, 이게 효과적인 거예요. 근데 모델 2하고 3는 효과적이긴 한데, 시간을 비교해 봤어. 요거는 모델 2 같은 경우는 이 값을 예측하는데 2시간이 걸렸고요. 모델 3는요, 이틀이 걸렸어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인 모델이에요? 모델 2죠, 그죠? 이건 2시간. 이건 2일. 자, 두 번째 모델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맞히느냐. 이게 효과적인 거고요. 그 다음 내가 세운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얼마나 인풋을 줄여서 그 도달한 목표에 다다르느냐. 그걸 우리가 효율적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그거예요. 자, 올해 목표가 우리가 800억이 목표다라고 하면 8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인풋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찾는 게 관리자가 하는 일이고, 자, 800억으로 할지 1000억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거 예측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거는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리더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세웠다. 그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효과성이 중요하고요. 관리자는 효율에 관심을 갖게 되죠. 왜? 방법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리더는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고 관리자는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서 굉장히 통제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EO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자료는 이제 2002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뭘로 어려웠냐면 회계부정으로 어려웠어요. 아까 말했던 분식회계라는 걸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앨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석유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계 부정으로 망했거든요. 그 다음에 월드컴이라는 회사도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 기업에 이게 CEO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포춘지에서 미국 경제 전문지에서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번역을 했고요. 자 보면은 이제 처음에 나온 리더는 폭군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은 어떤 사람? 전기토 형까지 다양한 인물이 있다. 자 아까 저기 제 글씨가 나와 있죠, 그죠? 중성자탄형이다. 처음엔 폭군형이라고 하는데 얼굴도 좀 이렇게 무섭게 생기신 것 같아요, 그죠? 폭군형. 그래서 말 그대로 그죠? 약간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맥스웰의 5단계로 말하면 뭐에 해당될까요? 포지션일까, 퍼미션일까, 프로덕션일까? 포지션인 것 같아. 저분 1단계 리더십. 자, 그래서 일일이 관섭을 또 많이 중역 책상에서 이렇게 없는 일도 많고, 그 다음에 직원의 키와 몸무게를 항상 재가면서, 그죠? 혹시 비만이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재고. 그 다음에 뭐 밥 먹을 때는 몇 번을 씹어야 돼요? 규정이 있어. 32번을 씹어야 돼요. 꼭 씹어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영웅이 됐어요, 그 사람이. 아이러니한데, 자, 저 회사가 뭘로 걸렸냐면요, 반독점법 위반으로 걸렸어.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깡패 조직을 이렇게 조직해가지고요, 경쟁사의 제품을 사는 고객들 있잖아요. 못 사도록 이렇게 막기도 하고요. 불량품에다가 경쟁사 로고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막 팔고 막. 그래, 걸렸어요, 이게. 반독점법에 걸렸어. 별로 좋은 리더는 아니죠,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뭐 일부러 조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회사에 한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뚝방이 있는데, 무엇을 예측했는지 하여튼, 좀 위험한 지역이다. 자기 회사가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뗏목하고요, 빵하고 이런 걸 엄청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실제로 뚝방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빡 터졌는데, 이 NCR 회사에서, 금전눅눅기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보트하고 빵 때문에요. 한 수재민이 많이 살았어요. 300명. 그래서 국가적인 영웅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게 사면됐어. 뭐 이러면서, 이게 국가에 기여했다고 해서. 물론 나중에 또 이제 뭐 돌출행위를 또 해가지고, 끝까지 좋은 리더이긴 하지, 뭐, 어쨌든 좋은 면도 있지만, 위대한 리더는 되지 못했던 그런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리자형입니다. 관리자형. 보통 이제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기획팀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죠. 마치 국가에서 말하면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형태로 관리자형. 계산기형 이 사람 때문에 금융 전문가들이 많이 생겼어요. 금융 전문가의 CEO들이 많이 생긴 게 요 계산기형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뭐 300개가 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이렇게 뭐 보고서가 오면 한 2m가 된대요. 2m 보고서를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를 되게 좋아하시고요. 숫자를 알면 자유로워진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가면 이제 오일 쇼크라는 게 생깁니다. 이렇게. 갑자기 유가가 뛰어버리는 거예요. 경제가 위기가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CEO들이 다니면서 우리 미국은 이렇게 기업을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회도 갖고 정치가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 기업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뭐예요? 뭐를 만들어내야 돼? 자, 국가에서 뭐 좀 해달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일자리 창출. 여러분 나중에 졸업해서 먹고 살아야죠, 그죠? 자, 일자리 창출. 자,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도 실제 누가 협조해줘야 돼요? CEO들이 해줘야죠.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에도 뭔가 이 정치, 즉 국가를 걱정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근데 그게 끝났어,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어. 그리고 나서 중성자탄이 생깁니다, 이렇게. 재길치가 있는 동안에, 재임 기간 동안에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는 5,000% 올랐어요. 50배. 아무 말 못해요. 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별명이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별명이 뭐라고? 중성자탄. 왜 자기한테 중성자탄이라고 부르냐. 근데 원자탄이 있잖아요. 중성자탄은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자, 중성자탄 한번 터지면 어떻게 돼? 빵! 하고 터지면 어떻게 돼? 버섯구름 막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막 후폭풍인가 확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중성자탄은 어떤 특징이 있다? 건물은 그대로 두고 뭐만 가? 생명체만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중성자탄이라는 별명을 받았을까요? 뭐를 많이 한 것 같아? 자, 해고를 많이 했습니다. 기본으로 생각이, 자, 20%는 A급, 그 다음에 70% B급, 10%는 10%가 이렇게 해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물갈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별명이 중성자탄인데. 근데 이분의 또 생각은 또 달라요. 뭐냐면 진짜 직원을 위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 그냥 하는 건 아니고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경고를 줘요. 6개월 단위로 평가해주고 당신 이런 상황입니다. 잘해보세요. 다음에 또 6개월 뒤에 또 평가해주고 다음에 정말 이러면 잘립니다. 그래서 또 진짜 자르고. 근데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같이 갈 사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일찌감치 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게 좋다 이거죠. 50세 돼가지고 진짜 가정에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에 당신 해고라고 말하면 그건 완전 비극이다 이거죠. 아니 그동안 내가 잘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사실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그건 굉장히 직원을 위한 게 아니다. 처음부터 자르려면 30세 이전에 잘라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옛날에 유한 캠벌 CEO가 말했던 적도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해고되면 국가가 책임지지만 우리는 누가 책임져? 응? 누가 책임져야 돼? 엄마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형은 이제 말 그대로 뭐 토크쇼도 나오고 언론에 나오는 거죠. 자, 뭐 잘하면 다 이거 한 번씩 쓰잖아요. 그죠? 보면 자서전 쓰고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뭐 그거 쓰신 분 있죠. 그죠? D 어느 회사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함부로 자서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스타형이 효시가 된 사람이 크라이슬러 회사의 CEO거든요. 그때 리 아이아코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서전을 썼는데 자칭 역대 CEO 중에 자기가 최고라고 그랬어요. 자서전을 썼는데 얼마 팔렸는지 아세요? 700만 부가 팔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했어요. 크라이슬러 잘했다가 나중에 퇴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 퇴직금 문제로 막 사이가 안 좋았어요. 크라이슬러랑. 더 달라. 안 된다. 뭐 그래가지고 결국 회사 나와가지고 크라이슬러를 망하게 하려고 엄청 애쓰다가 자기가 키우는 회사를 자기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좋은 CEO였지만 위대한 CEO는 되지 못했다. 자서전도 쓰고 막 이랬는데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전기투어병이 있는데 전기투어 뭐든지 다 뭐 하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자, 뭐 원가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썬빔이라는 회사에 가서 뭐 믹서기도 만들고 뭐 전기담요도 만드는 그 회사인데 결국 뭐 때문에 망했어요? 여기도 회계부정으로 망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오면서 썬빔의 주가는 얼마인 줄 아세요? 2달러? 20달러? 200달러? 2센트였어요. 거의 망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은 어떤 CEO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관리자요? 계산기요?
중성자 탄력? 스타요? 자, 앞으로는 어떤 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테크노 CEO 형, 그죠?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그럼 어떤 CEO가 필요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는 기업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창업의 기회가 과거보다 어떻다? 훨씬 더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벤처기업의 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갈수록 증가되고 있죠. 그죠? 벤처기업은 주로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게 많은데, 그만큼 정부에서도요, 많이 이렇게 밀어주는 형태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소호가 활성된다. 작은 소기업이죠. 개인 창업이죠. 자, 소호가 뭐의 약자예요? 자, 스몰 오피스. H는 뭐예요? H는 뭐? 한양 오피스?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개인 창업가, 그러니까 그냥 작은 오피스텔 같은 데서 이렇게 뭐 개인 사업을 하거나 집에서 그냥 뭐 전자 상거래 같은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작은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기업을 일단 소호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요즘에는 여러분 핸드폰 많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자,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어요. 자, 스마트 아이폰 계통의 OS가 있고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가 있죠. 그죠? 자, 스마트폰에는 주로 사람들이 이거를 왜 이용해요? 거기 뭐가 있어? 다양한 뭐가 있어요? 어플이 있잖아요. 그죠?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 그거 누가 만들어요? 그 애플리케이션 누가 만들어?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사에 만들잖아요. 그죠? 만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이제 고객들이 다운로드 받으면 그 중에 몇 퍼센트 먹는 거야? 70이나 80 먹고 나머지 20, 30%는 누가 갖고? 통신사가 가져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그래서 마치 현대판 골드러시처럼요, 뭔가 이렇게 뭐 서부에서 금 찾아갔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 그쪽으로 엄청 몰려요.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또 시장이 또 형성이 된 거죠. 어쨌든 이런 소기업에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추세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살아가려면 대기업 몇 개가 아니라 그런 소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대기업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대기업의 단점은 덩치가 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느려? 네, 이렇게 전환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소기업, 작은 기업의 특징은 뭐예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혁신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자, 속도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80년대는 품질이 중요한 관심사였다면 90년대는 뭐 리엔지니어링이, 자, 이거는 프로세스 혁신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배울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가면서 키워드는 뭐다? 속도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죠. 자, 그래서 속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도 경영이란 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 대기업이 소호화되어 가고 있다. 또 반대로 소호가 대기업화되고 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대기업이 왜 작은 소기업이 돼버려요? 소호화가 돼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자, 덩치가 크니까, 그죠? 덩치가 크니까 이거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죠? 나이키는 생산 공장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 않아요?
공장이 없어요. 근데 나이키 신발이나 옷은 계속 나와요. 그죠? 공장은 어디 있어요? 해외에 있어요. 동남아나 중국 이런 데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즉, 자기 뭐만 두고, 예를 들면 뭐 영업이면 영업, 그것만 두고 나머지는 다 어디다 주는 거예요? 생산은 딴 데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외부에다 이렇게 맡겨버리는 걸 아웃소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아웃소싱을 하면 각각의 이게 또 전문성을 발휘하게 돼요. 계속 생산하는 사람은요, 자기 것만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 거를 같이 하는데 나름의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 기업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나는 광고 전문으로 하고 이 회사만 광고하는 게 아니죠. 뭐 경쟁사도 같이 광고하겠지 뭐. 그 다음에 뭐 창고 관리하는 거, 물류하는 거. 자,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물건들 있잖아요. 그걸 내가 창고를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그 창고 관리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 다른 회사에 대해 그 물류 전문 회사에 맡길 수 있어요. 그걸 삼자 물류라고 부르는데 제 3자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체국도 그런 거 하더라고요. 칸 빌려주고 자기가 관리를 다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소화된다. 왜? 자기 핵심 역량만 두고 나머지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소호들이 이제 가상 네트워크를 형성해요. 보이지 않게 여기 광고 또 다른 회사 또 엮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과 기업과의 대결이 아니라 기업 그룹과의 경쟁. 이런 형태로 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창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겨가고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특징이랑 변화라고 생각되는 게 저겁니다. 자, 고객 또는 직원, 사람을 위한 기업, 이렇게 기업 환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고객은 왕이다 누가 말했어요? 혹시 워너메이커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강철왕 하면 누구 생각나요? 강철왕. 카네기 아세요? 자, 백화점의 왕 하면 누구예요? 백화점의 왕. 누구? 워너메이커. 이름 자체가 메이커잖아요. 그죠? 나는 원한다. 메이커로 한다. 백화점의 왕입니다. 이분이. 고객의 왕이다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서비스를 받았다. AS 받았다. 그러면 받고 나서 거기다 뭐 적어 이렇게. 나오면서. 뭐 친절도 뭐 이런 거 표시하잖아요. 그죠? 벌써 1800년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거 실시했어요. 그래서 고객 먼저 조사해가지고 어떤 직원이 뭐 불편하게 했다 그러면 직원 재교육시키고, 그죠? 고객은 뭐다? 왕이다. 이런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일화도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 벽돌공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면접 보러 백화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나오다가 백화점에 떨어져 있는 휴지가 있었는데 휴지를 딱 주웠어요. 딱 주웠는데 그걸 누가 봤어? 이 CEO가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특별 채용, 그죠? 그래서 이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고객은 왕이다 이런 생각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기본입니다, 기본. 한때는 굉장히 고자세로, 그죠?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아.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훨씬 더 고객은 왕이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근데 고객은 왕인데 또 특별한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에.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적강공사요. 큰 도시 아니고 소도시 옮기는 그런 사우스웨스트인데 이 회사는 특이해요. 고객보다 누가 우선이야? 고객보다 직원이 우선이에요. 직원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 페덱스 아시죠? 페덱스, 그죠? 물류. 페덱스도 PSP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P가 피플이고요. S가 서비스고요. P는 profit이요. 뭘까요, 이게? People, Service, Profit. 무슨 말일까요? 만족한 직원은, 그죠?
이게 직원을 의미하는데 직원이 만족하면 만족한 직원의 서비스는 어떨 것 같아? 좋아요, 그죠? 자, 만족한 직원은 최상의 서비스를 낼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profit, 이익이 될 것이다. PSP 철학입니다. 사우스웨스트. 그럼 고객이 먼저예요? 직원이 먼저예요? 사실은 문제의 정의가 고객이 먼저냐 직원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이거죠. 그죠? 자,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거기에 있는 직원도 중요하고요. 그 사람도 고객이잖아 어찌 보면. 내부 고객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고객도 중요하고. 즉 기업이 수익을 내야 되지만 수익만 내는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윤리적인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한번 이분 누구예요? 안철수 씨가 굉장히 많이 존경을 많이 받고 있죠, 그죠? 여기가 혹시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잘 수익을 내고 계속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한 그런 기여 부분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 삼자를 골고루 잘 이렇게 양립해서 갈 수 있는 기업이 진정한 그 좋은 기업이고 존경받을 만한 기업이다. 수익이 목적이라고 생각되다 보면 돈만 벌기 위해서는 다른 거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나쁜 재료들 써가지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업은 뭐 자기의 목적을 잘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사회 악이 되는 거죠. 수익이라는 것은 결과이지 목적이기는 힘들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기원전에 이제 로마 역사를 보다 보면 로마와 카르타고가 이렇게 싸웠던 포에니 전쟁이 나오는데요. 로마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장수가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 사람을 처벌을 하지 않았고요. 다시 기회를 줘서 다시 사령관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카르타고 군들은 한 번 장수가 그 전쟁에서 지고 오면 전부 목을 베어버렸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제 결국은 카르타고는 멸망하게 되고 로마는 지중해를 제패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만 보더라도 이 실패라는 것이 물론 뭐 부도덕한 실패를 봐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자질도 있고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도덕적으로 일했는데도 실패를 하는 경우에 이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 그럼 이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거든요. 즉 사회가 이 사람의 실패를 자선화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사회가 가지는 힘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실리콘밸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큰 실패를 해서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결국은 다시 재기에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99개가 실패를 하는데도 여전히 실리콘밸리를 실패의 요람이라고 하기보다 성공의 요람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그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점점 그 실패가 사회 자산화가 돼서 성공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냥 바로 해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원을 생각하는 아까 로마 이야기 하면서 그 하나랑 또 한 가지는 윤리적인 기업. 기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사회 구성으로서 책임을 다 해야 되고 자, 공익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 공익을 추구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푸르게 그죠? 뭐 하는 회사예요? 휴지 만들어가지고 나무 베가지고 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지 어때? 그렇게 나쁜 이미지 아니잖아요. 그죠? 왜? 공익이 있다 보니까 그게 결국 무슨 결과가 나왔어요?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공익 마케팅이다. 그래서 윤리적인 기업이 이게 투자가 이게 뭐냐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이거지. 자, 오늘 뭐 시간이 다 돼서 요 4번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기업 문화 부분도 올릴 테니까 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오시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자료 다운로드 받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